평범한 아침이었다. 나는 45세의 한미정.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딸 윤나를 키우다 재혼한 평범한 엄마다. 집안일을 하던 나는 화장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욱, 욱 하는 구토 소리였다. 나는 걱정이 되어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20살 딸 윤나가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윤나야, 괜찮아. 문이 열리자 윤나는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시선은 딸의 배에 멈추었다. 언제부터인지 윤나의 배가 어느새 불러와 있었던 것이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20살 딸의 임신. 그런데 윤나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안함은 점점 커져갔다. 너 설마 임신했어? 아빠가 누구야? 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윤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딸의 그런 모습을 본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그 일이 현실인 건 아닐까. 화장실 앞에 선 모녀. 그 사이로 흐르는 침묵은 너무나 무거웠다. 나는 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점점 확신이 들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윤나의 떨리는 입술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동자를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야 한다. 7년 전 나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혼자서 14살 딸 윤나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무엇보다 윤나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내 삶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성우였다. 41살의 성우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로 보였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윤나를 친딸처럼 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처음 윤나를 만났을 때 성우가 한 말이 있다. 걱정 마. 윤나를 친딸처럼 키울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고마웠다. 세상에 남의 아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남자가 얼마나 될까. 나는 윤내게도 좋은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재혼을 결정하기까지 나는 신중했다. 무엇보다 윤나의 의견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윤나도 선구를 괜찮아하는 것 같았다. 선구는 윤나에게 항상 다정하게 대했고 학용품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었다. 물론 선구에게도 단점은 있었다. 가끔씩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커지곤 했고 다소 폭력적인 면도 있었다. 나도 한두 번 손찌검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무엇보다 윤나에게는 절대 손대지 않았다. 재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다. 그날 나는 정말 행복했다. 이제 윤나도 완전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도 처음에는 평온했다. 성구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오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윤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집안일을 하면서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이웃들의 반응도 좋았다. 특히 옆집 아주머니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성구 씨 참 좋은 분이네요. 딸을 저렇게 잘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뿌듯했다.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나도 성우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다. 성우는 윤나의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윤나의 성적이 오르면 용돈도 주었다.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윤나를 챙겨줬다. 나는 그런 성우를 보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았다. 서은구는 여전히 술을 마시면 화를 내곤 했고
나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주로 밤에 일어났고 윤나가 보지 않을 때였다. 나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웃들이 보기에도 이들은 모범적인 가정이었다. 성우는 일요일이면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갔고 윤나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윤나는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다.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윤나를 보며 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지난 7년 동안 내가 놓친 것이 있는 건 아닐까. 나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사실 내가 느낀 그 불안감에는 이유가 있었다. 며칠 전부터 윤넥에서 이상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윤나의 몸의 변화였다. 아랫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살이 찐 것 같다고 생각했다. 대학생이 되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다. 술 마시면서 몸매 관리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윤나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을 갑자기 잘 먹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냄새가 강한 음식들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내가 윤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줘도 몇 숟가락 먹다가 그만두곤 했다. 더 이상한 건 헛구역질이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우 하는 소리를 내며 화장실로 뛰어가는 일이 자주 생겼다.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는 것이다. 나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아랫배가 나오고 식욕이 없어지고 헛구역질까지. 이 모든 증상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다. 설마. 정말 설마 했지만 임신 증상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다. 윤나가 임신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윤나는 남자친구도 없다고 했고 학교와 집만 오가는 성실한 학생이었으니까. 게다가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남자친구들과 어울리는 타입도 아니었다.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특히 윤나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윤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직접적으로 임신이라는 말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돌려서라도 알아보고 싶었다. 윤나야, 혹시 몸이 이상하지 않아? 만디냐 씨. 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표정을 본 나는 더욱 확신이 들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잠가버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함이 커졌다. 분명히 뭔가 있는데 말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나는 윤나의 방문 앞에 서서 고민했다. 더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까? 그런데 윤나의 상태를 보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았다.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빨리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나는 윤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윤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식사량도 계속 줄어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나의 눈에서 두려움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윤나는 평소보다 말수도 적어졌고 성우가 집에 있을 때면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윤나의 행동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단순히 몸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윤나에게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래서 그날 저녁 성우가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한 틈을 타서 윤나와 단둘이 앉았다. 나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윤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잡아떼기만 했다. 그러자 나의 목소리가 조금씩 강해졌다. 당장 말해. 너 무슨 일 있지? 엄마로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윤나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계속 숨기려고만 하니까 답답했다. 나는 윤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물어봤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이다. 윤나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아랫배가 나온 것, 식욕이 없어진 것,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것들을 말이다. 그러면서 나는 윤나에게 말했다. 윤나야,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 엄마는 네 편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겠다고. 혼내거나 화내지 않을 테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윤나는 여전히 고개를 젓기만 했다. 눈물이 글썽글썽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점점 더 답답해졌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갔다. 이번에는 추궁하는 투로 말했다. 엄마 눈에는 다 보여.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 아사디 비빠.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윤나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분명히 뭔가 큰일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다시 부드럽게 접근했다. 윤나의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괜찮다고, 무슨 일이든 엄마가 해결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나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물어봤다. 그때 윤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정말 화내지 않을 거야. 정말 도와줄 거야. 거미시맨이. 나는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뭔가 있는 거지. 나의 간절한 목소리에 윤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떨리는 입술로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중얼거리듯 작은 목소리였다. 나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했다. 윤나는 몇 번이나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마치 용기를 내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윤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빠가 그랬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아빠가 그랬다고? 선구가 윤나에게 뭘 했다는 건가? 나는 더 자세히 물어봤다. 그러자 윤나는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재혼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일들을 말이다. 윤나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눈앞에서 계속될 수 있었을까? 나는 윤나를 꽉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다.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성우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었다. 선구에 대한 분노,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윤나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들려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모든 것은 재혼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때 윤나는 겨우 14살이었다. 사춘기가 막 시작된 나이였다. 아직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순진한 아이였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선구가 윤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정도였다. 새아빠가 되었으니까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윤나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새아빠가 자신을 챙겨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느꼈다. 어린 마음에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친아빠를 잃고 나서
아빠라는 존재가 그리웠던 윤나에게는 반가운 일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구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깨를 만지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윤나의 몸을 더듬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냥 스치는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윤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집에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났다. 윤나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마트에 간 사이, 아니면 내가 잠깐 이웃집에 간 사이에 말이다. 성구는 그런 윤나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빠가 사랑해서 그런다고. 18살. 윤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아빠의 사랑이 그런 건가? 다른 집 아빠들도 다 그런 건가? 윤나에게는 비교할 기준이 없었다. 친아빠는 윤나가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성우는 윤나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가 오해할 수도 있어. 순진한 윤나는 정말로 그 말을 믿었다. 처음 몇 달 동안 윤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참고 넘어갔다. 불편하긴 했지만 아빠가 사랑해서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선구가 무서웠다. 성우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크고 무서운 면이 있었다. 윤나가 조금이라도 싫다는 표현을 하면 성우의 얼굴이 무서워졌다. 눈을 가늘게 뜨면서 윤나를 노려보는 표정이 정말 무서웠다고 한다. 그런 표정을 보면 윤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성우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옷 위로 만지던 것이 옷 안으로 손을 넣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나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워졌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나는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다. 우선 선구가 무서웠고, 그리고 이런 일을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다. 14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교에서도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만약 선생님에게 말한다면 윤나는 그 결과가 두려웠다. 혹시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닐까? 엄마가 슬퍼하는 건 아닐까? 윤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내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안정된 가정을 이룬 것 같은데 자신 때문에 다시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윤나는 혼자 참기로 했다. 어린 마음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빠도 적응하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성우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 그리고 윤나는 점점 더 무서워하게 되었다.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외출할 때마다 윤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성구와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윤나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성구는 그런 윤나를 그냥 두지 않았다. 방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했고, 윤나가 나오지 않으면 화를 냈다. 그러면 윤나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4살, 윤나의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야 했다. 윤나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매일이 무서웠어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았어요. 라고. 그런데 이 악몽은 윤나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윤나는 이제 17살이었다. 중학교 때보다 몸도 더 자라났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윤나를 보는 성우의 시선도 달라졌다. 더 노골적이고 더 위험해진 것이다. 성우의 행동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완전한 성폭행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나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온몸이 떨렸다. 1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다.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윤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이제까지의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기 때문이다. 윤나는 그때 성구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선구는 윤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선구는 윤나를 더 무섭게 협박했다. 이제는 단순히 비밀로 하라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위협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너도 죽는다. 알지? 성우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윤나는 정말 무서웠다고 한다. 성우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표정이었다. 평소에도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성우였기 때문에 윤나는 그 협박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 윤나는 완전히 성우의 소나기에 갇히게 되었다. 저항할 엄두도 낼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선구가 정말로 엄마와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윤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현관문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선구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게 되었다. 선구가 집에 있으면 윤나는 최대한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 숙제를 핑계로 방문을 잠그고 있곤 했다. 하지만 내가 외출하면 선구는 윤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나오지 않으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윤나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윤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학교에서도 윤나는 변했다. 예전에는 밝고 활발했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말수가 줄어들고 항상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친구들도 윤나의 변화를 눈치챘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윤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다. 윤나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공부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만 가득했다. 선생님들도 윤나의 변화를 걱정했다. 성적이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상담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나는 그런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웃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집에서는 성우 때문에 무서웠고 학교에서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다. 윤나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윤나는 자해를 생각해 보기도 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났다. 자신이 죽으면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까 하는 생각에 말이다. 그렇게 윤나의 고등학교 시절은 매일이 지옥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연애도 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꿔야 할 나이였는데 윤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사치였다. 윤나는 그때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대학에 가면 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희망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윤나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윤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냈다. 기숙사에서 살 수 있다면 선구와 떨어져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윤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그리고 당연히 기숙사 신청을 했다. 드디어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20살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입학을 앞두고 선구가 갑자기 말했다.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다고.
집에서 통학하는 게 낫겠다고 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거리였는데 충분히 통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나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다. 기숙사에서 살겠다고 애원했지만 선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나도 선구의 말에 동조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집에서 다니는 게 맞다고 했다. 윤나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한다.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도 없었고 설득할 방법도 없었으니까. 결국 윤나는 집에서 통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악몽은 계속되었다.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성우의 행동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성우는 윤나가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윤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여전히 협박을 계속했다. 넌 이제 어른이니까 책임져야 해. 성구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윤나는 구역질이 났다. 무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저항할 수 없었다. 대학 생활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집에 늦게 들어가면 성구가 화를 냈다. 왜 늦었냐고 추궁하고 어디서 뭘 했냐고 캐물었다. 연애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었다. 남자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집에 데려올 수도 없었고 밤늦게 만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구에게 들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서웠기 때문이다. 윤나는 대학 2학년이 되어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다.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윤나는 점점 더 우울해졌다. 대학에서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다. 졸업하고 나서도 결국 이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우의 행동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이제는 내가 집에 있을 때도 기회만 되면 윤나를 괴롭혔다. 윤나가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렇게 윤나의 나이는 어느새 21살이 되어 있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악몽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악몽의 결과가 윤나의 뱃속에 생명으로 자라고 있었다. 윤나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절망했다고 한다. 윤나의 고백을 듣는 내내 나의 온몸은 떨렸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코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엄마인 내가 이걸 몰랐을까? 나는 나 자신을 탓했다. 윤나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울해하고 변한 것도,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도, 성구가 있을 때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어렴풋이 느낀 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윤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들을 애써 무시했다.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다. 성구에 대한 분노가 말이다. 어떻게 감히 14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짓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나는 선구가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딸에게까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마침 선구가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윤내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선구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선구는 평소처럼 오늘 뭐 했어?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금 어색해했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바로 본론을 꺼냈다. 윤나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동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고요.
그 순간 성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윤나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했다. 나는 성우의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다.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추궁했다. 성구는 여전히 부인했다. 윤나가 사춘기라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라고. 자신을 싫어해서 거짓말을 꾸며낸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탓했다. 딸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미정은 성우의 그런 말을 듣고 정말 분노가 폭발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윤나를 탓할 수 있을까? 이 짐승 같은 놈아, 내 딸한테. 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집안을 울렸다. 나는 성우의 얼굴을 보며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성우는 나의 그런 반응을 보고 오히려 화를 냈다. 나를 믿지 않고 딸의 말을 믿는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내게 손을 올렸다. 평소에도 나를 때리곤 했던 성우였지만 이번엔 특히 심했다. 나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밀쳤다.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 증거 있어. 윤나가 거짓말하는 거야. 성우의 폭력에 나는 바닥에 넘어졌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선구와 맞섰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딸을 지켜야 했다. 나는 성우에게 소리쳤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DNA 검사도 해보자.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분명해질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성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를 더 거칠게 밀쳤다. 옆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윤나는 떨고 있었다. 엄마와 성구가 싸우는 소리. 성구가 엄마를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성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윤나의 눈물, 윤나의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그러면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선구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윤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선구와의 대결은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선구는 더욱 뻔뻔해졌고 나에 대한 폭력도 심해졌다. 이제 나는 다른 선택을 해야 했다. 선구와의 대화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윤나와 함께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윤나를 방으로 불러서 말했다. 이제 경찰서에 가야 해.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고 살 수는 없어. 윤나는 처음에는 무서워했다. 정말 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혹시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윤나를 설득했다.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윤나를 끝까지 지켜줄게라고 약속했다. 밤 10시쯤 모녀는 집을 나섰다. 선구는 그때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와 윤나가 나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니 아마 설마 경찰서에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찰서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게 느껴졌다고 한다. 나도 윤나도 긴장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특히 윤나는 정말 떨리고 무서워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일을 낯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접수를 할 때도 쉽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폭력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둘을 상담실로 안내했다. 상담실에서 나와 윤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윤나가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내가 옆에서 계속 격려했다. 경찰관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윤나의 진술이 끝나자 경찰관은 즉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바로 수사팀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선구를 긴급 체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1시간 후 경찰들이 우리 집으로 출동했다. 선구는 그때까지도 술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혐의를 고지하자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제서야 나와 윤나가 정말로 신고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선구는 그 순간에도 큰 소리를 쳤다. 뭔 소리야. 난 그런 짓 안 했어. 하지만 경찰들은 선구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수갑을 채웠다. 선구는 계속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웃들도 소란 소리를 듣고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성우가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평소에 모범적인 가장으로 보였던 선구가 이런 일로 체포되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경찰서에서 선구는 계속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윤나와 내가 거짓말을 꾸며낸 거라고 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들은 선구의 말을 믿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이미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제서야 인정하는 패턴을 보인다. 유치장에 들어간 선구는 밤새 소리를 질렀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다. 다른 수감자들도 선구의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한편 나와 윤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하긴 했지만 적어도 선구로부터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안도할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윤나를 대상으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성우의 휴대폰과 컴퓨터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선구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수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들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둘씩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온 결과는 DNA 검사였다. 윤나 뱃속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검사였다. 선구는 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윤나 뱃속 아이의 친부가 선구로 확인된 것이다. 99.9%의 확률로 선구가 친부라는 결과였다. 이 결과를 본 수사관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구는 이 결과를 듣고도 여전히 부인했다. 검사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다시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이 윤나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 선구가 보낸 메시지들을 발견한 것이다. 평소에 윤나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메시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선구가 윤나에게 보낸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오늘 밤에 엄마 외출한다고 했지. 말 잘 들어야 엄마도 윤나도 안전해 같은 내용들이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선구가 직접적으로 협박한 메시지들이었다. 윤나가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지 경고하는 내용들이 여러 개 있었다. 이런 메시지들은 성구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선구는 이 메시지들에 대해서도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냥 장난으로 보낸 거라고.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을 보면 명백히 협박의 의도가 드러나 있었다. 수사팀은 이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웃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여러 이웃들이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옆집에 사는 김 씨 아주머니는 그동안 이상한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특히 밤에 여자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이상해서 신경이 쓰였거든요. 김 씨 아주머니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언제부터 그런 소리가 들렸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했는지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내가 외출했을 때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났다고 했다. 아래층에 사는 박 씨 아저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위층에서 뭔가 다투는 소리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그리고 윤나가 안 돼요, 싫어요 하는 소리를 몇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이 씨 아주머니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했다. 창문 너머로 성구가 윤나를 이상하게 만지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딸을 안아주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다고 했다.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성우의 범행이 더욱 명확해졌다. 단순히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목격한 사실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는지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선구는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했다. 이웃들이 오해한 거라고, 자신을 모함하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 증인들을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DNA 검사 결과, 협박 메시지,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일치하는 증언까지. 선구가 아무리 부인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송치할 준비를 시작했다. 선구에게는 여러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지속적 성폭행, 협박 등의 중대한 범죄들이었다. 선구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이제 그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나와 윤나,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웃들까지 말이다. 선구는 수갑을 찬 채로 피고석에 앉았는데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재판장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선구가 의붓딸 윤나를 상대로 7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다. DNA 검사 결과, 협박 메시지,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선구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구는 끝까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다. 윤나가 증인석에 서는 순간이었다. 윤나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까지 걸어갔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윤나에게 집중되었다. 재판장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윤나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격려 어린 눈빛을 받으며 용기를 냈다. 윤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7년간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14살 때부터 시작된 일들, 협박과 폭력, 그리고 도망갈 곳이 없었던 절망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윤나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서은구는 윤나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윤나를 노려보기도 했다. 그런 선구의 모습을 본 윤나는 더욱 떨렸지만 끝까지 증언을 계속했다. 검사가 윤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다. 정말로 피고인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윤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에요. 그 순간 선구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야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지만 법정 경위가 즉시 선구를 제지했다. 재판장도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이제 증인들의 차례였다. 이웃들이 하나씩 증인석에 나와서 증언을 했다. 모두들 그동안 목격했던 이상한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성우의 평소 폭력성에 대한 증언이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증인석에서 말했다. 성우 씨가 평소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맞아서 멍든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증언에 이어 다른 이웃들도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다. 성구가 술을 마시면 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았다고. 내가 눈가에 멍이 든 채로 나타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아래층 박씨 아저씨는 더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선구가 미정씨를 때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그때마다 윤나가 우는 소리도 함께 들렸고요. 하지만 가정사에 개입하기 어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편의점 사장님도 증언했다. 미정씨가 가끔 얼굴에 상처를 입고 와서 물건을 샀는데 물어보면 넘어져서 다쳤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맞은 상처 같았죠.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법정 안의 사람들은 선구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윤내게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가정 전체를 공포로 지배했던 것이다. 성우의 변호사는 이런 증언들에 대해 반박했다. 부부싸움이나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와 증언들 앞에서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성구 본인도 최후 변론에서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은 윤나를 친딸처럼 키웠다고. 그런 추악한 일을 할 리 없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게 자신을 모함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차분하게 반박했다. 과학적 증거인 DNA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일치하는 증언도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고 했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7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덧붙였다. 반복된 의붓딸 성폭행 및 협박죄로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구형이 끝나자 법정안이 숙연해졌다. 15년이라는 중형이었기 때문이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재판장은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며 선고 일정을 잡았다. 이제 며칠 후면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다. 성우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선고 날이 왔다. 법정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피고인 성구가 의붓딸 윤나를 상대로 7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며 특히 가족 구성원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대하다고 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선구는 마지막까지도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윤나의 손을 꽉 잡았다. 윤나는 떨고 있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을 이어갔다.
디도한 성폭력 범죄자로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한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윤나의 손을 꽉 잡았고 윤나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성우는 판결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15년이라는 긴 형기, 그리고 신상 공개까지.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전히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재판이 끝나고 성우는 즉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성우의 모습은 완전히 초라했다. 한때 가정의 가장 노릇을 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법정을 나서며 나와 윤나는 서로를 꽉 안았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성구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었다. 우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내 딸, 윤나의 7년간의 고통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내가 7년 동안 몰랐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나는 윤나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고맙다는 말로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법정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그들을 피해 윤나와 함께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의 온기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다. 집에 돌아온 우리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쏟아내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나는 성우와 함께했던 모든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의 옷가지들, 신발들, 그리고 그가 쓰던 물건들까지 모두 버렸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이 나를 숨 막히게 했다. 특히 윤나는 그가 쓰던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나는 윤나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새로운 가구들로 채워주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성구의 집이 아닌 나와 윤나만의 공간이 되었다.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는 아이에 대한 것이었다. 윤나는 오랜 고민 끝에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평생 그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윤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윤나의 미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수술 당일, 윤나는 많이 울었다.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그런 윤나를 꽉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수술 후 윤나는 한동안 우울해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윤나의 옆을 지키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윤나는 전문 상담사와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7년 동안 쌓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윤나는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윤나가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런 윤나의 모습을 보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상담을 받았다. 엄마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나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우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던 나 역시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상담을 받으면서 나 역시 조금씩 치유되었다. 6개월 후 윤나는 대학에 복학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웠지만 조금씩 친구들과도 대화하기 시작했다. 전공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나와 윤나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윤나는 상담 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다.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윤나도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했다. 상담사가 되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었다. 그 끔찍했던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이제 24살이 된 윤나는 상담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 천직이라고 말한다. 나 역시 여성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우리 모녀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그 어두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 되고 있다. 윤나는 최근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남자를 믿는 것이 어려웠지만 치료와 시간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다. 성우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출소까지는 아직 10년이 더 남았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이제야 나는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우리는 새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서려 있는 곳이었으니까. 나는 새 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성구와의 추억이 전혀 없는 곳. 윤나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다행히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 달 후, 모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깔끔한 투룸이었다. 윤나는 새 집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고 했다. 더 이상 문을 잠그고 떨며 잠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나는 전문 상담사와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7년 동안 쌓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윤나는 천천히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는 아이에 대한 것이었다. 윤나는 오랜 고민 끝에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평생 그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수술 당일, 윤나는 많이 울었다.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도 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윤나의 미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윤나는 한동안 우울해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자신은 피해자였을 뿐이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도 상담을 받아놨다. 엄마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나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치료를 받으면서 윤나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표정이 밝아지고 가끔씩 웃기도 했다.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6개월 후, 윤나는 대학에 복학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웠지만 조금씩 친구들과도 대화하기 시작했다. 전공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나와 윤나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윤나는 상담 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했다.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윤나도 새로운 꿈을 갖기 시작했다. 상담사가 되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었다. 그 끔찍했던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이제 24살이 된 윤나는 상담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 천직이라고 말한다. 나도 여성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우리 모녀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그 어두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 되고 있다. 윤나는 최근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남자를 믿는 것이 어려웠지만 치료와 시간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다. 성우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출소까지는 아직 10년이 더 남았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